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 문제 연습하는 겁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 역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 확실히 푼다. 어려운 문제는 끝까지 보고 나서 두 번째 볼 때는 이해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회계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동시에 거래 이중성이죠. 바로 1번. 바로 아시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그냥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물어보면 될 텐데 이중부정해가지고 이렇게 꼬아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풀 수 있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 그런 거죠. 계정과목 오류는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뭐 한쪽만 전개했다든지 한쪽만 누락했다든지 이런 발견할 수 있겠죠. 대차 양편에 틀린 금액을 같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동일하겠죠. 다 틀린 금액인데 양쪽이 동일하게 틀렸더라. 그러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동일하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차 반대로 전개했다. 대차 반대로 전개했으면 계정 과목이 달라질 뿐이지, 차변했던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가고 대변했던 계정 과목이 차변으로 가고 이렇게 될 뿐이지, 어차피 금액은 차변이나 대변이나 금액은 똑같잖아요. 거래 이중성 때문에 똑같다. 발견할 수 없다. 전기 누락 또는 이중 전기, 아예 전기를 안 해버린다든지 전기를 이중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역시 합계는 똑같아져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똑같아져요. 대차원은 한쪽의 전기를 한쪽만 전기하고 한쪽은 전기를 안 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달라지겠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이론상 회계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맞는 것은, 우리 회계순환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거래가 일어나면 분기점, 분기하고 그 다음에 원장으로 전기하고, 전기한 다음에 시산표 수정 전, 수정 후,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어렵게 꼬아놨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 그렇죠. 수정하고 나서 수정 후니까 그 앞에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한 모양이에요. 이번도 수정하고 수정 후인데 바로 마감을 해버리네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수정하고 수정 후가 돼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틀렸네요. 수정하고 난 다음에 수정 후가 나와야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하고 나서 수정 후가 돼야 되니까 3번, 4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마감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마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번은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수익 비용 계정 뭘 마감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손익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 이건 우리는 알고 있죠. 마감할 때 수익 비용부터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 온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무조건 마지막이다. 이거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가해보니까 뭐 집합 손익 계정이 뭔지 모르지만 이 순서는 맞습니다. 2번은 또 보겠습니다. 마감하는데 뭘 마감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한다고 그러고요.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하는데 바로 재무제표? 그렇다면 자산 부채 자본은 없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마감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1번이 그래서 맞는 거죠. 우리가 집합손익이란 걸 뭔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집합손익은 현실에서 잘 쓰지는 않고, 요즘은 또 실무에서 잘 쓰지는 않고, 문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집합손익이라는 거 손익을 집합시켜 놨다. 손익은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수익 비용.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하고 난 다음에 같이 집합 손익도 같이 마감해요. 집합 손익이라는 거는 수익 비용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분계점을 말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집합 손익을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분계에 싹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볼 일은 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걸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익 비용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하고 마지막은 무조건 재무제표.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맞는 것은, 시산표 등식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한다는 거였죠. 차변에는 자산 비용,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이게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단 하나 주의할 게,
집 기초 자본이라는 거, 다른 건 다 기말인데 자본은 기초 자본이라는 거, 그거만 아시면 되시고, 쭉 나와 있는데 총 순손실, 총수 이런 건 없었죠. 기억나시나요? 총수익은 있었나요? 그럼 순이익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습니다. 3번, 4번은 일단 답이 아니고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만 나오면 되는데, 자본은 기초 자본이어야 합니다. 기말 자본 여기 틀렸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네요.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자본 수익 맞네요. 2번. 5번으로 가겠습니다.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나눌 수가 있다. 다음 중 복식 부기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복식 부기, 단식 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복식 부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게 복식 부기입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거는 다 복식 부기예요. 단식 부기는 이거는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이나 뭐 가계부 이런 거를 단식 부기라고 해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적는 거죠. 복식 부기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복식 부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건데, 자기 검증 기능 불가능하다. 바로 1번이 틀렸네요. 답이 바로 1번입니다. 두 번째, 재무 상태와 손익을 파악하기 쉽고 자산, 부채, 자본 등 모든 변화를 기록할 수 있고 일정 원리에 따라 기록한다. 이게 복식 부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를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복식 부기를 여기서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 본문에는 안 적었어요. 이것만 보면 다 되니까. 복식 부기는 차변과 대변으로 적는 게 복식 부기인데,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재무상태, 손익, 자산, 부채, 자본 등 모든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일정 원리에 따라 적게 된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를 비교하면 복식 부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세요. 뭐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상품 구매 계약.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바로 1번이네요.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거래 맞고요. 2개월분 임대료를 받지 못했지만 발생주에 의해서 받지 못한 거를 적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거 적을 수 있죠. 거래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된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승감을 써서 발생한 거를 기록을 해야 되죠. 발생주의. 그래서 거래 맞습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광고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돈 지급했으면 무조건 거래 맞습니다. 1번 거래 맞고요. 2번 사무실을 월세 70만 원으로 임대 계약. 계약 구두로 그냥 계약만 맺었다. 계약은 거래가 아니죠. 계약만 했던 거. 주문 받는 것도 역시 거래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야 거래고요. 채용. 월급 240만 원으로 채용했다. 채용 자체는 거래가 아니죠. 월급 주면 그 자체가 거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문, 담보, 채용 뭐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있어야 거래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개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똑같이 적었다. 차변과 대변 똑같이 적었다. 그러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한다. 발견할 수 없죠. 2번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했다. 그렇다면 동시에 누락했으니까 똑같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똑같은 오류입니다. 발견할 수 없죠. 3번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했으면 역시 금액 합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하거나 또는 대변만 이중으로 전개하거나 어느 한 변만 누락하거나 이러면 발견할 수 있죠. 합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계약금 받았다. 계약하면서 계약금 돈 받았으니까 무조건 거래입니다. 2번 당사 제품을 관할 고층에 불이웃돕기 목적 기타였다. 제품을 줬어요. 우리 제품을 줬어. 우리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거래 맞죠? 3번 원재료로 구입한 부품이 부주의를 파손 부서졌다. 자산이 감소했죠. 거래 맞습니다. 박희동 신입사원과 근로계약서 일반적 계약은 뭐 채용이든 계약이든 주문이든 담보든 거래가 아니죠. 답이 4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차변합계는 49만 1,200원이고 대변합계는 58만 8,200원이다. 다르네요. 그럼 모르죠.
다음과 같은 오류만 있다고 가정하면 시산표의 올바른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단기 중 소모품비로 지급한 45,500원을 복리후생비로 기입하였다. 소모품비로 지급한 이렇습니다. 대변에 현금을 나갔다고 치고요. 45,500원인데 이거를 소모품비라고 하는데 소모품비 45,500원인데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기입했다는 거죠.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뭐 별 영향이 없죠. 계정 과목 오류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예요. 이건 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합계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차변 금액이고 계정 과목 바뀐 거는 아무 영향이 없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미수금 23,500원을 대변에 잘못 기록했다. 미수금이라는 거는 아직 받지 않은 돈, 받을 돈입니다. 자산이에요. 자산 차변 금액이죠. 그런데 대변에 잘못 기록했다는 거죠. 대변에 미수금 23,500원을 대변에 뒀다. 이거를 차변으로 옮겨줘요. 차변으로. 그러니까 차변할게. 491,200원에다가 23,500원을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변합계는 588,200원인데 여기서 23,500원을 빼줘야 된다는 말하고 같죠. 차변에 쓸 거를 대변에 잘못 썼으니까 대변에서는 빼주고 차변에는 더해주고. 그렇죠? 상품 재고 5만원이 누락되었다. 상품 재고는 차변 금액이죠.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는데 이걸 누락했다. 그럼 차변에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하기 차변에 5만원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금액이 되죠. 계산기 두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491,200원, 491,200원 더하기 23,500원 더하기 5만원 하면 564,700원이 됩니다. 564,700원. 이거 한번 계산해보죠. 588200 빼기 23,500원 하면 역시 564,700원 동일한 금액이 되네요.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동일해야 된다. 564,700원. 답이 2번입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상 A, B, C에 들어갈 금액의 합을 구하러 갑니다. A, B, C. A, B, C에 들어갈 금액의 합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서식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금 계정 과목은 차변 금액입니다.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그래서 현금과 예상 매출금은 차변에 이렇게 잔액이 나와 있죠. 외상 매입금과 자본금, 부채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고 자본금은 자본이죠. 부채와 자본은 대변, 그래서 잔액이 대변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교통비는 비용이니까 차변, 이자 수익 수익이니까 대변, 이렇게 자기 자리가 온 거는 확실히 맞는데요. 잔액이 어떻게 만원이 나올까? 현금은 잔액이 차변에 나오기 위해서 차변 잔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대변이 24만원, 현금이 나갔다. 24만원이 나갔다. 근데 24만원이 나갔는데 나한테 만원이 남으려면 25만원이 들어왔어야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금이 25만원이 들어가가지고 24만원이 대변으로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차변에 만원이 남아있구나.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이 25만원이 차변에 자산 증가 차변에 들어왔다. 차변에 들어와가지고 24만원이 나갔으니까 만원이 나한테 남아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마찬가지입니다.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자산 증가는 차변이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비익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했고 31만원이 대변에서 나갔다. 2만원이 남았네. 그러면 33만원이었으면 33만원 빼기 31만원 하면 2만원이 되니까 33만원이었으면 되죠. 외상 매출금 43만원이 있었는데 31만원이 감소했네? 그러면 2만원이 남아있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죠.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대변. 그래서 11만 원이 차변에 있다는 것은 외상매입금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이 만 원이 남으려면 원래 11만 원 빼기 뭐 12만 원이어야 되겠죠. 12만 원.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12만 원이 있었는데 12만 원 감소해가지고 만 원이 남았구나. 이렇게 보는다는 겁니다. 잔액은 맨 끝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 자산과 부채가 반대로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상매출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원래 33만 원이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31만 원이 감소했다. 받으면 감소하는 거죠. 감소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이 2만 원이 남는다. 라는 거.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12만 원이 대변에 있는데 11만 원이 차변에 와서 감소했다. 그래서 만 원이 남는다. 이해되시죠? A, B, C를 다 더하면 25만 원, 43만 원, 그 다음에 12만 원 답하면 25만 원 더하기 33만 원 더하기 12만 원 하면 70만 원 되네요.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70만 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선거보험료, 선거 비용이에요. 보험료는 일종의 비용이죠. 선수 수수료, 선수 수익입니다. 받는 수수료니까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이자, 선수 수익이에요. 이자를 받는 거니까 선수 수익. 그런데 선수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선수금, 뭐 선급금 이런 거는 계약 시 미리 받은 거는 선수금이고 계약금을 지급한 건 선급금입니다. 이거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뒤에 쭉 선수금, 선급금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잘 풀어봤는데요. 앞에 나온 내용과 기말결산에 관한 내용, 시산표에 관한 내용 그리 만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해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뒤에까지 쭉 하고 나서 처음 다시 돌아오면 이해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